네, 먼저 검찰의 조국 일가 수사 상황 짚고 가겠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구속 후 첫 조사를 받고 있는 건데요. 검찰 가장 먼저 정 교수에게 뭘 추궁을 할까요? 아마 검찰은 정 교수에게 정 교수의 사라진 노트북의 행방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걸로 보입니다. 앞서 여러 차례 정 교수의 자산 관리인을 불러 조사한 검찰은 이 김경록 씨로부터 이제 정 교수가 노트북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었죠. 이 진술로 미뤄봐서 CCTV 화면이나 이런 진술 등을 통해 정 교수가 고의로 노트북을 숨긴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사라진 노트북의 행방이 파악되는 대로 압수수색을 또 추가로 이어갈 거다. 이런 법조계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추가로 압수수색까지 점쳐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구속 이후에 첫 조사잖아요. 네. 정경심 교수도 조금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오늘 10시 15분부터 이제 구속 이후에 첫 조사를 받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구속 전 상황하고 구속 이후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심경의 변화를 느낍니다. 네. 일단은 정경심 교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상태로 조사를 받다가 결국 구속이 된 상황인데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영장실질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네. 이거는 정말 도저히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관계가 나왔다거나 네. 이런 상황이 되면 일부 자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사실 그 일부 자백을 듣는 것보다 검찰이 더 해야 할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정도 상황이 돼서 정말 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일단 지금 진술이 나와 있는 그 노트북의 행방에 대해서 아직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 사실 검찰은 그 부분에 가장 많이 주목을 하고 있을 거고요. 오늘은 일단 첫 번째로 이 노트북의 행방과 관련된 조사를 가장 강력하게 할 것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 정 교수도 마음이 바뀌어서 노트북을 이미 제출할 가능성도 저희가 염두에 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검찰은 이제 정경심 씨를 넘어서 조국 전 장관을 향해 가고 있죠.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 뇌물수수 혐의라고 하는데 조금 쉽게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명으로 정경심 씨가 주식을 매입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시청자들이 보기에 왜 이게 뇌물인지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왜 어떻게 뇌물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정경심 교수 네. 동생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WFM 주식 12만 주가 실물증권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 차명 주식으로 의심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실물증권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 그냥 명의만 빌려가지고 맡기면서 처분을 못하게 그렇게 막기 위해서 실물증권으로 구입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검찰은 여기서 정경심 교수 측에서 자금이 흘러간 내용도 지금 입수를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자금이 흘러간 것과 주식을 산 것과 맞춰보니까는 시가보다 싸게 샀어요. 그러니까 시가가 한 주당 WFM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7,000원인데 5,000원에 샀단 말이에요. 그럼 12만 주니까 2억 4천만 원 싸게 산 거죠. 네. 그런데 WFM은 코스닥 상장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시세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거나 아니면은 뭐 블록딜 같은 어떤 대량 매수의 경우가 아니면은 원칙상 이렇게 염가 구매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싸게 샀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뇌물로 준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뇌물이라 그러면은 대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해주시겠지만은 코링크에서 인수한 업체의 가상화폐 거래 사업 폐지와 관련이 돼서 네. 이게 시간적 선후 관계가 맞으니까 검찰에서는 이 싸게 산 것도 이득을 본 거잖아요. 네. 뇌물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저 주식을 매입하는 데 쓰인 네. 돈 중에 하나가 조국 전 장관에게서 나왔다. 네. 그래서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공범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어쨌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배려를 해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근데 조국 장관은 무슨 관계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네. 거예요. 정경심 교수가 차명으로 샀는데 그러니까요. 왜 조국 장관과 지금 연관이 있느냐, 연관이 있다고 검찰이 보느냐. 그 이유는 그 WFM 주식을 작년 1월에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이제 구입을 했는데 구입할 당시에 조국 장관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정경심 교수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돈이 합해져서 한 6억 원 정도 이상이 돼서 네. 이 WFM 주식을 매입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 지금까지 전혀 이 부분 관련해서 몰랐다고 하지만 네. 조국 장관의 돈이 이 구입하는 데 일부 들어갔잖아요. 네. 그럼 사실상 부부가 함께 알고 이런 것을 구입한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조국 전 장관에 관련된 연루 가능성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 전 장관이 얘기한 것과는 굉장히 정반대의 이야기인데요. 그동안 조 전 장관은 어떻게 해명을 해오고 반박을 해왔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에 알게 되었고요. 사모펀드라는 것이 잘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제 처도 전문 투자자가 아닙니다. 투자를 한 제 처의 경우도 이게 코링크에 들어가니 많이 어느 투자로 가니 자체를 들은 바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패밀리가 펀드 지배한다. 저거 사실이면요.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그죠? 네, 제가 전혀 관여한 적 없습니다. 이때는 물론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말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5천만 원 계좌 이체까지 된 정황이 나온 상황인데 조 전 장관의 입장 좀 달라졌습니까? 지금 이제 본인은 한마디로 자기에 대해서 이 검찰이 뇌물을 엮기 위해서 그 WFM 주식과 관련된 것을 이제 제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에서의 그 계좌로부터 5천만 원을 갖다 빼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경제 공동체라고 네.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이제 부부이기 때문에 뭐 이 남편의 그 통장에서 또 계좌 이체를 갖다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제 경찰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열어놓고 그 네. 사실 진행을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조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것이 지난번에 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 두 부부를 바로 뇌물수수 혐의로 이제 그 고발을 한 그 뒷것으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검찰이 이 정 교수하고 조 전 장관이 직접적으로 만약에 연관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굉장히 결정적인 한 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조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그 부인을 뭐 아주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증거를 수집을 해서 결국은 이제 재판 과정에서 그것을 입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조 전 장관 여전히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돈을 달래서 급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체했었지만 내가 어디에 쓰는지는 사실 몰랐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뭐 사실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 전에 있었던 일련의 과정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아마 이거 온 국민들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코링크 P라는 그 사모펀드는 코링크 P가 2016년 8월에 해외 석탄 사업을 하는 포스링크라는 업체를 인수를 합니다. 네. 포스링크가 2017년 6월에 서트온이라는 그런 회사를 하나 인수하는데 이 서트온이라는 곳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거예요. 가상화폐와 관련된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 사업을 합니다. 2017년 6월부터. 근데 2017년 7월, 11월에 한 몇 달 하지도 않았어요. 갑자기 가상화폐 거래소를 청산을 해버립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사실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반년도 안 그리고 됐는데. 나서 바로 다음 달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라는 법무부의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때 가상화폐 관련은 거의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된 것들을 총괄했던 게 민정수석실인데 민정수석실에서 민정수석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 당시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를 미리 제공을 해서 이제 검찰의 관점입니다. 한 달 전에 가상화폐 관련된 사업을 접고 그럼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볼 걸 막았잖아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달인 2018년 1월에 이에 대한 대가로 WFM의 주식을 2억 4천만 원 정도 싸게 준 것 아니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돈을 주면 뇌물로 쉽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거래한 것처럼 보여주면 그게 뇌물로 잘 안 잡힐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좀 우회적인 뇌물을 제공한 게 아니냐. 이게 검찰의 입장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돈을 아예 주는 것 외에도 다른 방법의 뇌물이다. 뇌물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 부동산 이런 걸 넘어서서 일체의 이익입니다. 일체의 이익. 하다못해 성접대도 뇌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면 근데 사실 우연이다 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잖아요. 저런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쇄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은
사실 우리가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렇게 폐쇄할 거니까 미리 처분을 해. 이렇게 직접적인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용이 발견되지 않으면 또 반박의 여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다툴 거예요. 이게 시간적인 선후 관계만 가지고는 과연 이런다고 대가성이 있는지 의심할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이 부분을 입증하기가 힘들 텐데 이거를 그냥 무슨 대통령 뇌물수수처럼 포괄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문자라든지 통화 내용 물론 남아있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네. 이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가 나와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시간적인 선후 관계 여기서 폐쇄 정책이 있었고 여기서 폐쇄했고 주식이 뭐 건네갔어. 있었고.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렇군요.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부인의 주식 투자를 알았는지 입증하는 것은 검찰의 몫이지만 수천만 원 이체, 자신의 계좌에서 수천만 원이 이체되는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를 조국 전 장관이 대야 할 상황이다. 사실 저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보통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요. 제 통장에서 부인에게건 누구에게건 5천만 원 정도가 넘어가면 왜 넘어가는 최소한 물어보지 않나요? 그렇죠. 물어보죠. 5천만 사실. 원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네. 전혀 몰랐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기 때문에 네. 물론 저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전체가 뇌물죄가 된다고 우리가 절대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죠. 이제는 조국 장관이 저 5천만 원이 왜 넘어갔는지 정경심 교수가 어떤 이유로 달라고 했던 것인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명하지 않으면 저 부분은 조국 전 장관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 공직자 윤리법에는 저촉이 될 여지가 큰 게 네. 주식을 산다는 얘기 정도는 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한 게 되는 거니까 거기는 걸리는 게 뭐 거의 뭐 확실하지 않을까 싶어요.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이 그 정경심 교수가 5천만 원을 다른 데 쓴 거, 예를 들어서 뭐 아이의 교육비라든가 이런 데 쓴 영수증 정도는 내야 이제 반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정말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초쯤 부른다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비공개 소환이 될 가능성이 큰가 봐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 초가 유력할 걸로 나와지는데요. 조 전 장관 역시 비공개 소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공개 소환을 폐지했습니다.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이 인권 침해라는 논란 속에 첫 개혁의 조치로 공개 소환을 폐지했죠. 그 수혜자가 바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였습니다. 다음 주도 이 조치를 이어간다면 아마 조 전 장관도 포토라인에 선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없을 텐데요. 이로써 공동 수혜자, 부부가 공동 수혜자가 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찰 수사 상황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감 당시 이야기 들어보고 오시죠. 저희가 이 수사 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거를 좀 많이 풀어막았고 이걸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모든 사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다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텐데 조금 기다려 주시죠. 네, 지금은 수사 중이니까. 네, 아마 다음 주 초 조 전 장관을 부르고 그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이러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하나 또 드러난 게 영장실질심사에서 정경심 씨의 발목을 잡은 게 정경심 씨가 직접 녹음한 녹취 파일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제 구속영장 발부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바로 검찰이 낸 녹취록이었습니다. 근데 이 녹취록 자체가 정경심 교수가 직접 녹음한 거였습니다. 평소 습관이 누군가 통화를 하면은 그거를 녹음하는 게 정 교수의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 교수가 녹음한 녹취 파일을 검찰이 다량 확보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압수수색 당시에도 휴대전화가 발견되지 않았고 또 증거로도 제출하지 않았잖아요. 이 녹취 파일이 제3의 공간에 보관돼 있다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느 정도 불법적인 요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쨌든 논란적인 요소가 있을 걸 알 텐데 정경심 씨가 왜 굳이 녹음을 했을까 사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지 못하게 그런 이유로 녹음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거고 통화 내용 자체가 아시겠지만 민사소송에서도 증거로 충분히 사용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화 자사에 녹음하는 건 불법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게 발목을 잡은 건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정경심 씨가 이런 녹음 내용들이 이렇게 세세하게 있는 걸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후문으로는 굉장히 당황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문제가 지금
정경심 씨는 처음부터 시종일관 주장했던 게 이 차명 주식은 내 거 아니고, 네.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오촌 조카에게 사기를 당한 사기 피해자지 내가 이득을 본 게 없는데 지금 무슨 내가 이 관련해서 무슨 자본시장법 위반이니 횡령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였잖아요. 근데 이 녹음 파일 내용이 사실 좀 충격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주식은 나와 관계없는데 정경심 씨가 그걸 물어봐요. 이거 언제 올라? 예를 들어서 네. 언제쯤 사야 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게 자기 게 아닌 걸 물어보나요, 저렇게? 보통 그러니까 아니죠. 저 대화만 가지고도 네. 일단은 저 주식은 WFM 주식은 정경심 씨 것이라고 충분히 볼 만한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가 된 거고요.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저 WFM 주식을 2008년 1월에 샀습니다. 네. 근데 2월부터 엄청나게 호재 공시가 많이 쏟아지고 전북 군산에 공장을 2018년 2월에 세우면서 폭등을 해요, 주식이. 네. 그럼 결국 뭘까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 녹취가 지금 정경심 교수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증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제가 원고에는 없는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데 변호사님 좀 당황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 녹취 파일은 어쨌든 결정적인 증거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이 녹음 파일을 직접 틀지 않고요. 네. PPT 화면에 띄워서 판사에게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예. 왜 파일을 직접 들려주지 않고 그렇게 글자만 보여줬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는 게 그렇죠. 이게 좀 더 이렇게 짚을 수가 있잖아. 이런 내용에다 그냥 내용을. 흘려듣는 거보다. 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상황이 급박하잖아요. 영장 심사도 뭐 언제까지 뭐 24시간, 30시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네. 다 혐의를 저쪽에서는 다 부인하면서 다투고 있어요. 이걸 신속하게 그다음에 핵심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녹취록을 PPT 화면에다 띄워야지 녹음 파일을 틀어주면서 1시간, 2시간 이거를 계속 다 듣고 있는 거는 비효율적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어제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바로 면회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구속 수감된 지 10시간 만에 첫 면회를 간 건데요. 이때 조 전 장관은 아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데 옆에 딸은 없네요. 지금 보면 이제 아들과 함께 아내가 있는 서울 구치소를 향한 겁니다. 면회 시간은 한 10분 정도 걸렸다고 네. 해요. 통상 한 5분 정도인데 조금 더 길게 면회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변호사님 공범으로 검찰을 보고 있는데 면회 가능한 건가요? 그거는 네. 접견 금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면 당연히 누구든지 접견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오촌 조카 같은 경우에는 네. 금지 결정이 내려졌는데 정경심 교수는 왜 안 했냐?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은 처음에 언론에서는 정경심 교수 관련해가지고 입시 비리 표창장 위조에만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신문 보도상에 나온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이렇게 분석을 해봐도 그냥 저 수준에서 분석을 해봐도요. 수사 기록을 안 본 이게 코링크라는 하나 일종의 큰 회사가 있고 거기에 외부 자금이 들어가고 뭔가 이렇게 주식이 시가가 뛰고 그다음에 수익을 얻은 흔적이 나왔다면은 그리고 공무원의 부인이잖아요. 당연히 검찰에서는 뇌물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 뇌물죄를 처음부터 상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신병 확보, 누구 기소 이런 순서로 혐의를 단계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미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했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접견 금지 신청을 따로 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건데 정경심 씨는 지금 독거실에서 수감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혼거실에 수용되지 않아서 일각에서는 이거 특혜 아니야 이러던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사회적으로 네. 논란이 너무 많이 된 피의자 같은 경우에 홍거실에 수용을 했다가 자칫하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조국 전 장관의 소위 사태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조국 전 장관 사태 관련해서 정말 국론 분열이 굉장히 극심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면 네. 혹여라도 홍거실 안에 사고가 날 가능성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큰일이죠. 교정당국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아마 숙고 끝에 이제 홍거실이 아닌 독거실에 이제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 같고 사실 처음에 구치소에 가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당황스럽습니다. 그건 그래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정경심 교수는 어떻게든 그 안에 잘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네. 이 혼거실에 수용하지 않고 독거실에 혼자 수용했다고 하는 게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 상황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조금 전 들어온 속보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사거리에서 스쿨버스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3 학생 한 명이 사망했는데 일단 블랙박스로 사고 현장을 좀 확인해 보시죠.
오전 7시 24분이었습니다. 네, 지금 차량이 직진을 하는데 스쿨버스도 바로 직진을 하면서 저렇게 들이받고 말고요. 바로 그 스쿨버스, 통학버스가 이제 전도가 됐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몇 명이나 다쳤다고 합니까? 네, 지금 여기 탑승 중인 학생 네. 9명이 지금 부상을 입었고요. 이 중에 2명은 좀 상태가 좀 심각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고로 또 1명도 숨진 걸로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고 원인을 좀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제 그 방이동 사거리에서 고등학교 통학버스 25인승 승합차입니다. 이렇게 직진을 하고 있다가 3시 방향 우측도로에서 진행하던 에쿠스 차량과 충돌을 했고, 통학버스는 이 충돌을 피하려다가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소렌토 차량 한 대도 들이받았다고 하고요. 당시 버스 안에 타고 있던 12명의 학생이 다쳤고, 1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 사고 원인은 승합차, 그러니까 통학버스 운전사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수능을 3주 앞두고 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정말 기다렸을 텐데 수능을 그 고3 학생 1명이 숨지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데 통학버스가 일단 신호를 위반했다고 지금 경찰은 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 상황에서 둘 중에 한 네. 차는 신호를 위반한 거겠죠. 근데 조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파란불 보이죠? 이제 그렇네요. 직진 신호에서 네. 이제 진행을 하다 저런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수능을 얼마 앞두고 저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해서 저희 굉장히 안타깝고, 일단은 저 상황이 되면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네. 이제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로 일단은 저 운전자를 입건해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오늘 오전 7시 24분쯤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벌어진 사고인데 통학버스가 교통사고가 나면서 수능을 3주 앞두고 고3 학생 1명이 숨지고 그리고 여러 명이 지금 부상을 당했습니다. 얼른 더 큰 그러한 사고 없이 빨리 쾌차해서 수능도 무사히 치렀으면 좋겠고요. 고3 학생 1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애도를 좀 표하겠습니다.